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이 모두 다 현재 상승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양시장이 모두 다 빠졌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사실 하루하루의 시장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 하루 걸러 상승하고 하루 걸러 하락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그래도 오늘은 상승의 흐름이 좀 곳곳에서 확인이 됩니다. 특히나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하락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안에서 OLED 관련주 어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 이 부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의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금융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실적 증대 기대감이 나오는 업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신고가 랠리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전력 관련주 오늘 시장에서 신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슈들 먼저 만나보고 가시죠. 네, 일단 미국의 인프라에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 3월에는 미국에서 역사적인 폭우가 쏟아진 바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동네에 있는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눈이 2m 이상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부 지역에서는 30cm가 넘는 눈이 쌓였다고 하는데요. 이 눈이 쌓이자마자 미국 전역의 전력망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곳곳에 이 정전이 일어났고요. 도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통제가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역사적인 폭우가 오면은 당연히 도로가 사실은 통제가 되고 전력이 끊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만은 미국의 문제는 이렇게 눈이 올 때마다 전력이 끊기고 도로가 통제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폭설에 전기가 끊기는 미국 상황에 대해서 그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현재 미국 상황을 함께 보시면요. 미국 전력 인프라는 지금 1960년도에서 70년도에 구축된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년대와 70년대에 구축이 됐으니 우리가 잘 시간순을 좀 계산을 해보면 이 전력망이 대체적으로 약 50년에서 60년이 됐다고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력망은 20년에서 30년 주기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체 주기를 훨씬 더 넘어선 상황이고요. 전력망의 70% 이상이 25년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70% 이상의 전력망은 현재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간밤에 이러한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간밤에 16만 킬로미터 규모의 송전선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간밤에 제시를 했고요. 또 향후 5년 동안 송전선을 업그레이드하겠다라면서 업그레이드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력망을 강화하고 앞으로 청정 에너지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면서 관련된 정책들을 여러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보시다시피 오늘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신고가 랠리 흐름을 이어가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LS는 장중에 거의 1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일진전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3%, 그리고 대원전선은 상한가의 기록을 하기도 했고 LS일렉트릭은 14%, 그리고 재룡전기는 장중 한때는 6% 이상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업들이 현재 구간에서도 상승 흐름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한 정책들을 내놓았기 때문인데 그 규모를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동부 지역에 이 전력망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서부와 텍사스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전력망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는 이러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총 투자액이 2030년까지 700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2050년까지는 무려 우리 돈으로 3,300조 원이 넘는 자금이 이 전력망을 바꾸는 데 들어간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전력 시장이 다시 한번 긴 호황기를 맞을 것이다라는 유진투자증권의 커멘트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보시다시피 한국전선의 업체 주가 추이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쭉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파란색 차트가 LS입니다. 특히나 LS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측에서는 최선호주는 LS다.
라는 투자 의견을 밝혔고요. 그리고 관심주는 대한전선이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전선은 이 전력망을 까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변압기 사업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의 금액이 지금보다 더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LS 같은 경우에는 LS 전선의 지분 92%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S 지주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사실 한국의 전력 기업들만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요. 뉴욕 증시에 상장된 많은 전력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아주 놀랍습니다. 계속해서 랠리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관련주들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다음 이슈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 안에서 디스플레이 관련주 상승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IT 제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IT 시장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보여짐에 따라서 그 안에서 좀 주목받는 것이 바로 이 OLED 관련주인데요. 사실 최근에는 애플의 하드웨어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소식에 이 OLED 관련주도 좀 주춤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연초 이후에 좀 하락세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일부 종목들을 필두로 다시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시점 안에서는 좀 전망이 긍정적입니다. 수익성 회복이 현실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어서 이 수익성 회복에 뒷받침될 수 있는 요인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애플의 수요 부진으로 이 업황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전에 드렸는데 지금 애플 OLED 아이패드 2분기 출시 전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요와 함께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체크해 보셔야 할 부분은 이 폴더블 세터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노트북, 태블릿도 공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지금 7월 초에 개최될 삼성의 갤럭시 언팩 행사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서 폴더블 라인업을 더 확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고급형 라인도 공개가 되겠지만 이 안에서 보급형, 저가형 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OLED 관련주 전반적으로 이 폴더블 시장의 확장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좀 추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용 OLED 채택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중국 시장을 필두로 전기차와 스마트폰 사이에서 OLED 호환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전체 디스플레이에서 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가 차지하는 비중은 36.6% 달성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올해 전년 대비 8%가량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의 확장이 기대가 되는데 특히나 중국 시장의 확대가 좀 기대가 되죠. 이 안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기차와 스마트폰의 영역을 넘나드는 분야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회사에서 전기차를 만들고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우선 이 스마트폰 제조 회사인 화웨이 역시나 전기차 운영 체제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 회사가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서 이 안에서 사용되는 디스플레이가 바로 국산 제품, 우리 K 디스플레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시장 안에서 먼저 움직인 종목은 바로 이 선익 시스템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계속해서 상한가의 기록을 하면서 전체 업황을 좀 이끌어간 건 아닌가, 선도한 건 아닌가 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선익 시스템은 중국 BOE에 OLED 증착기를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가 8.6세대 증착기를 양산 라인에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덕분에 OLED 전반적인 기대감이 올라간 상황인데 지금 선익 시스템뿐만 아니라 아바코도 그 수주를 좀 대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BOE의 장비 공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가득 높아진 상황인데 지금 무엇보다 BOE는 2026년까지 11조 4천억 원의 지금 자금을 이 OLED 분야에 투입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 부분이 좀 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더 힘을 얻지 않을까, OLED 시장이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두 종목을 필두로 오늘 OLED 시장 확대가 되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어떤 힘으로 이어가게 될지, 다음 시장 안에서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지 저희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현재 강력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감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오늘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정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이제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지수 자체가 지수 아랫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주 금요일 딱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지수 하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2,6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2,600포인트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을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위쪽으로 2,700포인트까지도 그렇게 이제 많이 남진 않았죠. 결국에는 2,600포인트 안착 이후에 2,700포인트를 어떻게 가느냐가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안착하게 되는 움직임이 나오는 데는 뭐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AI 관련된 인프라를 수년간 계속 더 투자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AI에 필요한 이제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승하는 모습들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에도 그 영향이 그대로 들어왔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중에 특히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이겠죠.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업종들이 생각보다 어제 오늘 반등이 좀 가파르게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이제 최근 시장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에서 벗어나서 본다라고 하면 저 PBR 관련주들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업 계획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거라고 했거든요. 결국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저 PBR 관련주에 대한 부분들도 강세가 나왔고요. 특히 저 PBR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배당 성향이라든지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이 주주 환원을 하기 위해서 결국 실적이라는 것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현재의 실적 시즌하고 맞물려서 얘기를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메가 트렌드라고 부르는 앞으로 향후 이제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을 바꾸게 될 만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은 북미의 전력 설비 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전기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AI든 전기차든 결국 전력을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요. 북미에서부터 이제 전력 설비 교체 수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전력 관련주들 강세가 나오고 있어서 결국 시장에서 이제 강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그만큼 수급을 동반한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근거 또한 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 편입니다. 결국 오후장에도 이런 근거가 분명하게 마련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매매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확실히 전력주 강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기아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사실 매출 때는 24조 원대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조 원대였는데 2조 8천억 원대로 이 증권가에선 전망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실적 보니까 기아 같은 경우 매출이 26조 원대로 집계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영업이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조 원대가 아니라 3조 원대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영업이익단이 굉장히 잘 나온 건데 사실 기아는 내수도 현재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내에서도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주가 좀 잘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오늘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차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이제 최근에 세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실적이라는 것인지 기대했던 것들이 나오고 나면 재료가 나오고 나면 재료 소멸로 주가가 좀 조정받는다라는 경향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3조 원이라는 숫자가 찍혔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긍정적인 영업이익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의 앞으로 영업 상황들을 전망해 본다라고 하면 기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각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컨퍼런스 콜이 진행 중이니까 이러한 부분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차장님께서는 오늘 보시고 계신 기업 있으실까요? 네, LS 에코에너지입니다. 그 LS 에코에너지는요, 여러분들께서 흔히 아시는 LS 전선 아시아가 작년에 이제 이름을 바꾼 회사거든요. 이름에서 들어있어서 아시다시피 전선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를 하고 있고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주 활동 영역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서 이제 베트남 법인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97억 정도 나와서 전년 대비했을 때 84% 정도 늘어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증권사에서 예상했던 게 60억대였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선방한 성적이 나왔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에 이제 뭐 전력이라든지 통신 케이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이 사업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경기가 조금 꺾이면서 그 매출이 좀 줄어들긴 했었는데 오히려 초고압 케이블을 관련해서 유럽으로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게 고수익 제품이거든요. 고수익 제품을 통해서 이익 성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 외에 성장 모멘텀이 조금 추가로 더 있어서 오늘 이제 공약적으로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바로 히토류와 해적 케이블 사업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가 중국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히토류가 가장 많이 있는 나라거든요. 또 이제 해상 풍력을 하기도 굉장히 좋은 국가 구조로 돼 있어서 그 이제 해적 케이블 사업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 현재 케이블과 관련된 본업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이고 히토류나 해적 케이블과 관련되어 있는 추가적인 부수적인 사업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LS 에코에너지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LS 전선 아시아에서 사명을 변경한 기업입니다. LS 에코에너지. 이 기업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들, 전력 사업, 히토류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앞으로 베트남 안에서의 사업 순항이 예상된다라고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 26일 금요일 우리 시장은 오후 2시 1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했는데 지금 시점 기준으로도 그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22% 상승하며 2,66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85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그 상승폭에 비해서는 조금 힘이 빠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오후 1시경에 보이던 그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모습에 비해서는 다시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856선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양시장의 수급 동향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가 확인이 됩니다. 하루 걸러 하루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내고 덜어내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개인 투자자 오늘은 덜어냅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지금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냅니다. 오늘 장 초반에 장이 시작할 때 기관 투자자 매도세를 보였는데 곧 이렇게 매수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 홀로 덜어내면서 하방 압력을 가하고는 있지만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상승 압력으로 지금 코스닥 강보합권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체크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루 걸러 하루 이렇게 번갈아서 나타나는 매수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지 수급적 특징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떠한 수급적 특징을 보이고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님, 헤르메스스탁의 김시은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두 분이 와주셨는데 오늘 금요일 시장 그래도 기분 좋게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사실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또 기분에는 상승세가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대표님께서 수급 한마디 해주셨던 부분 먼저 잡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는 글로벌 악재를 기업 실적으로 리커버리 해보자, 회복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회복이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아마 네. 오늘 공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미국 시장도 어제 굉장히 시가에는 안 좋게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많이 이제 회복을 하면서 1% 이상 하락하던 거에 0.몇 %대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점점 이제 전약 후강 강세로 갔던 이유가 약했던 이유가 이제 글로벌 악재라기보다 매크로 악재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미국의 GDP, 우리나라 악재는 아닌데 미국의 GDP가 생각보다 안 나왔죠.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을 그렇게 많이 틀릴 수 있나 할 정도로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6 뭐 GDP가 이제 1%대로 떨어지면서 그 악재를 받았고 거기에 근데 물가는 또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이게 사실 뭐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그 부분을 사실은 뭐 여러 그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서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가 다 좋게 나오면서 지금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돌렸는데 그 부분을 이제 야간 선물 시장이 받았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상승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행히 오늘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과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이제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외국인은 코스피를 사고 선물을 일부 사긴 하지만 코스닥을 또 매도하는 그래서 지금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짜증나는 거죠. 뭐 하루 올랐다 하루 빠졌다 이게 아주 난리를 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약간 중심을 좀 잘 잡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좀 예측하기도 어렵고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이들 고민이 됐을 텐데 우선 어제 발표된 경제지표, 미국의 경제지표에 따르면 물가는 예상보다 더 높았고 지금 성장은 예상보다 더 느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이 매크로적인 악재 속에서 기업 실적으로 이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전에 공개가 된 기아의 영업이익 실적 공개 이후에 예상보다 더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더 강력하게 보여지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으로 실적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를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가 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이 AI 모멘텀적인 부분, 이 장기적인 방향성을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AI 관련했을 때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좀 우려가 컸죠. 엔비디아가 크게 그렇죠. 하락하게 되면서 AI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감은 굉장히 컸는데 실적은 잘 안 나오는 것이 아니냐. 특히 그 부분에서 슈퍼마이크론이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우려감은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 주에 주요 기업들 특히 M7 쪽에서 실적을 발표를 하고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관련했을 때 AI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뭐 미국장에서도 보면은 좀 3대 증시 좀 하락 마감을 했지만 시간 외에서 구글이라든지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AI 쪽에 대해서 투자를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간 외에서 AI 관련 종목군들 강세를 띄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시장 초반에는 좀 주춤주춤 하다가 외국인 선물 순매수세 들어오고 다시 한번 현물도 들어오면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의 방향성은 AI가 크게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크게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반국점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아닐까 싶은데 관련했을 때 우리가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HBM3라든지 혹은 엔비디아 향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낸드나 디램 쪽에 대한 부분들 코멘트를 조금 더 체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PC 우려는 좀 있긴 하나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추가로 기아가 좀 실적을 잘 낸 것처럼 여전히 지금 실적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 추가적으로 밸류업 쪽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수급이 모아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KB금융이라든지 기아, 뭐 현대차 마찬가지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유효하게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거는 실적주, 반도체, 밸류업 프로그램 잡히별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깔끔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기아의 실적이 공개가 된 이후에 3%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사실 지난주에는 AI 흐름을 참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 장기적인 측면으로 좀 더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가게 될지 그 상황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수급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될지 최우윤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기업은 대한전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 관련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흐름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현재 조선사 가운데서는 가장 큰 폭의 이 실적 성장을 이뤄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적주 중심으로 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SK하이닉스, 네 번째로는 KB금융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한화엔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매도하는 기업들을 봤더니 또 반대로 대원전선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 현재 두 번째로 올라와 있고요. 세 번째로는 EM플러스, 네 번째로는 페노션,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어제 확정 실적을 발표한 LG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LG전자를 보는 시선은 싸늘한 듯한 분위기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흐름을 봤더니요. 샘CNS가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그네틱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TS 넥스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실리콘2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코스닥 안에서 가장 많이 담았던 기업이기도 한데 오늘 시장에서는 덜어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비올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보시면은 폴라리스 AI가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앱코, 세 번째로는 카페24,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위니푸드, 다섯 번째로는 CN플러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떨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함께 삼성중공업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 E&A,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금융지주, 다섯 번째로는 HD 현대중공업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도 전체적으로 많이 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이 첫 번째로는 현대로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또 현대로템뿐만이 아니라 LIG넥스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로템은 호실적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기관들을 좀 덜어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노이즈가 크게 현재 나오고 있는 하이브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SK네트워크스, 네 번째로는 기업은행,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TP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 기관은요. 코스닥 안에서 한양 디지텍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 양으로 ESSD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안에서 한양 디지텍 오늘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샘CNS,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STI, 다섯 번째로는 재룡전기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바이오스마트 1위입니다. 두 번째로는 엔젤 로보틱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대일스, 그리고 어제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던 YC가 오늘 시장에서는 기관이 네 번째로 가장 많이 매도하는 기업으로 올라와 있고요. 다섯 번째는 JLK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을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수급별 특징을 가득 담은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지금 LS 알테오전을 좀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일진전기,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를 오늘의 수급적 특징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서 잡아주신 LS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LS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상승세도 괜찮은데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LS? 이제 전력기기가 워낙 지금 급등하고 있죠. 쉬어야 되는 국면에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불을 질러서 갑자기 또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여전히 지금 구리 가격도 지금 사상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구리 가격 상승세도 좀 추세가 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또 바이든이 이제 어제 발표를 했죠, 새벽에. 전력막 확충 관련돼서 규제도 좀 철폐하겠다. 송배전 관련된 여러 규제들을 철폐하겠다 얘기했고, 그다음에 3조 달러 이상의 지금 또 지원금, 추가 보조금도 좀 지급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규제 철폐 및 보조금 지급 발표, 거기에 또 세부 내용을 보면 16만 킬로미터의 전력망을 또 확충하겠다라는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LS는 그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LS 전선이 미국에서 사업을 잘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해저 케이블 관련된 투자도 지금 하면서 보조금도 받는 것도 확정을 지어서 공장을 짓겠다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LS 일렉트릭 못 따라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길게 보실 거면 LS를 담아 놓으시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에 지금 뭐 미국의 전력망 확충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 엮여 있는 회사고 LS 전선이 지금 대한전선이라든지 전선 회사도 굉장히 좋은데 그 중에 사실 탑픽은 LS 전선입니다. 근데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LS로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 확인하셔서 지금 자리에 여전히 부담 없다. 오늘 많이 올랐지만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리값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렇게 전선 전력 섹터가 좀 집중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도 LS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특히나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도 좀 길게 살펴보면 전망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길게 가져가고 싶다, 길게 가져갈 종목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LS 집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께서 잡아주신 수급 특징 첫 번째 종목 일진전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또 힘이 워낙 좋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수급이 좀 어떨까요? 일단 지금 수급적인 네. 주체를 보게 되었을 때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외국인과 기관, 투신 쪽에서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좋다, 힘이 굉장히 많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일진전기 같은 경우가 오늘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 전력기기 100%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대표적인 기업이 HD 현대일렉트릭, 재룡전기가 있는데 이 두 기업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의 강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었던 기업이고 재룡전기 같은 경우가 최근 일주일 이내에서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타자에 이어서 일지전기 같은 경우도 함께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지전기가 전력기기 100%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전선과 변압기 두 가지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어서 변압기 섹터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고 전선 섹터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압기 섹터 움직일 때 변압기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고 전선 같은 경우도 함께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변압기 섹터 아무래도 수주 사이클이 21년, 22년부터 돌게 되면서 실적 23년 돌아오게 되고 23년부터 움직였습니다. 전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사이클이 변압기 먼저 들어가고 전선이 후반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사이클이 후단이 있어요. 그래서 전선 같은 경우가 올해 들어서 다시 한번 뛰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선도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후발로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 섹터에서 변압기가 먼저 움직이고 전선이 나중에 움직이는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선에도 또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기업이어서 그 나중의 힘까지 계속해서 뒷받침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건희 대표님께서 잡아주신 두 번째 수급 특징주 알테오젠 잡아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짜증이 나겠죠. 10% 넘게 올라가다가 지금 보합까지 내려왔는데 마이너스까지 갔다 왔습니다. 네. 이게 바이오 종목들이 항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투자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전히 이 회사는 좋아지는 흐름인데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 머크사가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랑 기자들이 질문을 했죠. 이제 앞으로 키트루다 SC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질문에 머크사가 28년도까지 키트루다 SC 제형이 점유율 50% 이상을 예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연구소장이 차분히 얘기하려고 하는데 너무 완만하게 얘기하니까 대표이사가 마이크 뺏어서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목표 점유율을 높게 보고 있는데 이 와중에 그러면 키트루다 SC가 성장을 하면 누가 돈을 버냐? 알테오젠도 돈을 같이 버는 거죠. 물론 이제 로열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있지만 지금 뭐 2%다, 3%다, 뭐 5%다 말은 많은데 뭐 없는 것보단 난 거죠. 그러면 이게 자체가 3%로 가정하더라도 1년에 못해도 6천억에서 1조 이상의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사가 나오고 이게 알려지고 나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 굉장히 급등을 했죠. 19만 원대 이상 갔다가 지금 오늘 다 상승분을 반납을 했지만 여전히 매수 찬스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상황으로 조금 가서 26년도 이후가 되면 알테오젠이 셀트리온보다 돈 더 많이 버는 회사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상기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 오늘 장 초반에도 급상승을 했다가 지금 좀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좀 보유하신 분들은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이 또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또 길게 살펴보면 또 좋을 종목으로 보여지니까 이 종목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시은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이수페타시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지금 좀 수급적인 특징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계속 들어와 있고 특히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최근 들어서 3개월 동안 투신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투신 자체가 좀 단기적인 특성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좀 붙었다라는 것은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스페타시스가 HBM 관련 종목군이에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오늘 밤에서도 어젯밤에서도 나왔다시피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쪽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HBM 쪽에 대한 수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 HBM 같은 경우는 좀 올랐을 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좀 눌려서 자리가 지지가 나왔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무래도 PCB 전문 기업이고 MLB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AI 가속기가 좀 수요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서 MLB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엔비디아라든지 MS, 인텔 쪽이다 보니까 레퍼런스가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3년 실적은 안 좋았어요. 안 좋았지만 24년부터 다시 한번 실적 개선에 대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여전히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AI 쪽에 대한 수혜 기대감 함께 안으면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원래 이 기업이 작년 하반기 때 한미 반도체와 함께 더불어서 HBM 관련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한미 반도체 혼자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죠. 이스페타시스 역시도 좀 레퍼런스라든지 엔비디아 쪽에 대한 수혜 등을 보았을 때 따라갈 수 있는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독보적이다 보니까 한미반도체만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좀 눌렸을 때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역시나 대표적인 HBM 관련 기업인데요. 일단 우선 이 반도체 업황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이 종목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좋고 특히나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어떻게 상승하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김시은 팀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의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기업 가치를 제고시켜서 뭐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인데 이 정말 제가 30년 이 업에 종사했지만은 정말 지긋지긋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잖아요. 얘기하기도 쉽고 듣기도 싫어요. 더 이상 그런 말은. 이걸 해소하기 위한 이제 장기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아젠다를 던진 거니까 지금은 이제 구체적인 방안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고 이제 5월 달이 되면은 이제 업계 여러 관계자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제 상당히 업데이트가 된 이제 2차 방안이 발표가 될 거로 보여지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발표를 했고 그런 방향성은 지금 계속 이제 고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이제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배당 분리과세라는 게 단순히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걸 떠나서
배당 성향 자체를 올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 현재 15%, 일본이 30%가 넘고 대만은 이제 50%가 넘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배당 성향이 2배로 올라간다면 한 30% 정도까지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뭐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입법이 이제 어떻게 될 건지가 이제 관건이 될 거고 그 문제는 저는 이제 왜 좋게 생각하냐면 누구도 반대할 명분은 별로 없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기업 가치를 제고시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이 대의 명분을 이제 반대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세법 개정 쪽이잖아요. 세제 지원을 한다는 거고 야당 쪽은 이제 어떤 의견이냐면 상법 개정이라든지를 통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측면인데 한쪽은 채찍, 한쪽은 당근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두 개가 다 결합이 돼야지만 완벽한 이제 밸류업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뭐 3년, 4년 정도를 놓고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전 상법 개정이 돼야지만 모든 것이 투명하게 진행될 걸로 보고 있어요. 상법에 이제 제 382조 3항이 문제거든요. 382조 3항이 이제 듀티 오브 로열티 규정이라고 해서 이사의 충실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에 대한 규정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사는 회사만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돼 있어요. 주주를 위해서 일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문제들이 이제 발생돼서 어떤 이해관계 불일치 같은 게 발생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그 모든 건 다 해결됩니다. 과거에 잘 아시겠지만 뭐 북핵 리스크를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컸었고 그리고 이제 산업 구조 자체가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대외 의존도가 높고 또 수출로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높고 또 이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업종들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이 됐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해소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뭐 바이오, 배터리, 뭐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이제 성장 산업 쪽이 많이 포진돼 있고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북한 리스크도 이제 뭐 거의 해소된 걸로 보고 있고요. 딱 하나 남은 게 이제 그 거버넌스 문제죠. 지배구조라고 하는데 그 문제만 이제 해결이 되면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완벽히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거버넌스에 관련된 거는 이제 경북대학의 그 로스쿨에 이상훈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5년 이상 이제 많은 논문을 쓰셨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은 오직 하나다. 이유는 그건 바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호되고 있지 않다. 1%의 주주는 1%만큼, 10%의 주주는 10%만큼 보호받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20, 30%의 지배주주가 7, 80%의 일반 주주의 이익을 간혹 편취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각종 분할, 합병, 터널링 등등을 통해서.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고 상법을 개정해서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라고만 이제 보완을 해주면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단순 이제 지표로 보면은 이제 PBR로만 보면 이제 저평가된 업종은 이제 뻔하죠. 이제 구닥다리 산업들, 이제 뭐 국영재 쪽에 있을 거고, 뭐 철강, 화학 뭐 이런 쪽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좀 규제가 좀 있는 뭐 공기업이라든지 뭐 금융 이런 업종들이 있고, 또 이제 대표적인 건 이제 지주회사를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는 PBR이 낮은 거는 또 이유가 있어요. 너무 성장성이 없다든지 산업이 뭐 망해가는 산업일 수도 있잖아요. 단순히 PBR이 낮다고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뭐 산업 사이클도 있고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면을 잘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다. 공기업의 목표는 뭘까요? 국가 산업을 좀 잘 일으키고 국민들을 좀 보호하고 뭔가 이런 혜택을 주는 그런 게 목표지 돈을 많이 벌어서 배당을 많이 주는 게 목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좀 이해관계 불일치가 있을 수가 있고 그거를 좀 해결을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지만 이제 저평가가 해소되는 것 같고 뭐 금융기관도 이제 마찬가지일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잘 봐야 되는 거고 하지만 저희가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지주회사인 것 같고요. 지주회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그룹에
핵심 모든 기업을 지배하는 기업이잖아요. 뭐 소위 얘기하는 이제 회장님 주식이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운명을 같이 한다 소액주주와 굉장히 중요한 주식입니다. 소중한 주식이고 또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지주사 주식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주사 주가가 올라가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네, 증여세가 이제 상속 증여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길 원하지 않는 몇몇 기업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가 여기서 이제 이해관계 불일치가 생기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르면 좋잖아요. 근데 몇몇 이제 기업들은 주가가 오르면 곤란한 기업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동시에 다 상법과 세법을 개정해서 채찍과 당근을 같이 써서 규제는 더 심하게 하고 이제 나쁜 짓 못하게 절대로 막고 그 대신 좀 승계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세제를 너무 과도한 좀 징벌적인 상속 증여세라든지 이런 뭐 배당 소득세라든지 이런 걸 좀 조정을 해주면 뭐 굉장히 잘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이제 세 가지를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습관적으로 워낙 이제 제가 겁이 많고 보수적인 이제 가치 투자자다 보니까 제일 먼저 보는 건 이제 밸류에이션이죠. 싸야 되니까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PBR이나 PER 이런 지표들이 낮아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낮은 기업들이 대부분 이유가 있어서 싼 경우가 많아요. 회사가 정말 안 좋아서 낮으면 이제 곤란한 거잖아요. 성장성이 너무 없거나 거버넌스가 너무 안 좋거나 뭐 배당을 안 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 중에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싼 주식을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 없이 싼 것들, 뭐 거래가 안 돼서 잘 몰라서 외국인이 팔아서 뭐 일시적인 기업 실적의 악화, 대중의 무관심, 무시, 편견 이런 것 때문에 저평가되는 건 이제 이유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그러니까 펀더멘탈 외적인 이유로 저평가됐을 때만 이제 매수를 하는 거고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첫째는 이제 거버넌스입니다. 지배구조 관련된 거고 과연 이 기업이 투명한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이 기업이 나 홀로 그러니까 스스로 운명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뭐가 됐든 간에 그냥 뭐 특허라든지 뭐를 가지고 있느냐 해자를 그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 이 기업이 계속 지속 성장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꼽을 수가 없어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가 상법이라든지 세법 관련된 것 때문에 일치하지가 않아서 아무리 좋은 기업도 이렇게 승계가 안 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오르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는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일한 모범 사례는 메리츠 금융지주밖에 없는 거죠. 메리츠 금융지주는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더블 카운팅 이슈들, 그러니까 중복 상장이죠, 지주사들. 지주사가 상장돼 있는데 계열사가 다 상장돼 있잖아요. 그거를 없앤, 오히려 흡사평에서 다 없애버려서 단일화 시켜버렸고,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이익의 50%를 주주 하나에 쓰겠다고 공시를 해버렸고, 그래서 많은 각광을 받고 주가도 좀 꾸준히 크게 오른 상태에 있는데, 특히나 이제 그 메리츠 금융지주에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가진 한 주는 당신들이 가진 한 주랑 가치가 똑같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게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니까 이게 굉장히 좋게 부각이 된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기업은 이제 거의 없어서 죄송하지만 이제 모범 사례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원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의 투자 전략은 굉장히 많잖아요. 뭐 기술적 분석도 굉장히 많고 펀더멘탈 분석도 있고. 근데 우리가 투자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 마음가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제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 거고, 타이밍 매매라고도 하죠. 올라갈 주식을 사는 거예요. 뭐 테마주 사듯이 그러니까 내일 올라갈 주식을 사고 내일 떨어질 주식을 파는 거죠. 이게 모멘텀 투자고 이제 감으로 하는 직관이나 어떤 그런 능력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탁월한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이제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하는 게 이제 가치 투자라는 거고, 내가 주식을 사면 꼭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저도 이제 그런 면이 많아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저희가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고요. 가치 투자는 이제 보수적인 투자고,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우리가 그러니까 은행 예금보다
이자보다 좀 많은 수익을 꾸준히 손해를 보지 않고 하는 거고 잃지 않는 투자고 우리의 목표는 대박 투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 가치 투자는 자기 몸에 맞아야 되는 거지. 이게 사실 10초 만에 못 알아들으면 이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배당을 뭐 1년에 10% 준다? 그리고 뭐 주식도 싸요.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배당을 받으려면. 근데 이거는 뭐 거의 주가가 안 오르고 있고 옆에 있는 뭐 테마주들은 천정부지로 상한가 치고 올라가는 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분만 이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고 고통스러운 이제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몸에 맞지 않으면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가 최상의 전략은 아니거든요. 최상의 전략은 뭐냐면 자기 몸에 맞는 투자. 그러니까 가장 본인이 이제 운영하는 자금의 성격도 있고 본인의 성향도 있잖아요. 두 개가 다 맞는 전략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모멘텀도 좋고 기술적 분석적도 뭐도 좋은데 자기 몸에 맞는. 그러니까 화려하고 비싼 옷이 좋은 옷은 아니잖아요. 이게 몸에 맞아야 되고 잘 어울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저는 먼저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무버입니다. 이번 마켓무버에서는 로봇에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로봇, 지난해 정말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는데 올해 초에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길게 살펴보면 이 전망, 기대는 계속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생산 규모나 사업체 측면에서 상승하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로봇 시장은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고 고령화가 지속하게 된다면 좀 뚜렷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상승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세에 더 힘을 주어지는 요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 상승세에는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움직임이 중요한데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로봇 시장의 움직임을 시작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월에 이 K-로봇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성장성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 안에서 얼마나의 지원금을 투입했는지 그 성장성 여부가 또 시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 이뿐만 아니라 기업이 움직인 건 바로 이 테슬라 먼저였는데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봇택시와 이 옵티머스를 공개했습니다.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가 이제 올해 말에는 테슬라 공장에 직접 배치할 것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사람이 하기에 좀 힘들거나 사람이 하기에 위험한 일을 옵티머스가 대체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봇을 내년 말부터는 외부에 판매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로봇 시장뿐만 아니라 이 자율주행 그리고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시장을 함께 좀 자극한 이슈가 됐습니다. 이렇게 로봇 시장 전망도 좋고 기대치가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안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을 집중하면 좋을까요? 우선 로봇 시장 안에서는 4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제조업용 로봇 아니면 전문 서비스, 개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로봇도 있고요. 그리고 로봇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도 함께 움직입니다. 이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로봇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우선 대기업 LG전자, 현대차, HD현대, 한화두산 그리고 삼성전자가 로봇 시장에 뛰어들면서 좀 관심도를 가득 끌어올렸는데 이 대기업들을 필두로 중소기업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조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뿐만 아니라 이 부품과 관련된 기타 부분들도 함께 움직이는 만큼 어떻게 이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 로봇은 기대감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많은 기업들이 현재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주들의 실적 좋게 나오고 있고 그만큼 주가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6.7% 넘게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다시피 단기 순이익이요. 1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1조 340억 원을 기록을 해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2% 넘게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내렸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건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홍콩 이 H지수 관련해서 ELS로 인해서 손해배상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하나금융그룹 측에서는 공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룹의 핵심 이익인 이자 이익과 그리고 수수료 수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수수료 수익 측에서 이 15% 넘는 증가 흐름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7% 가깝게 상승하면서 6만 4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사실 뭐 금융주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때 시장이 이렇게 반응한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요. 앞으로도 이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발표할 일만 남았다라는 증권사의 커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주 쪽으로 특히나 기관의 수급이 아주 강력하게 붙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온리윤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업은요, 반종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SK하이닉스입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고 실적 정말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깜짝 놀랐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예. 그렇게 영업이익을 2조 원대로 만들었는지. 예, 그거 보고 굉장히 좀 놀랐는데 그죠? 저는 아침 8시 10분 때 그 공시 나온 거 보고 정말 놀랐던 것이 뭐냐면은 그 단순히 그냥 영업이익 흑자 전환은 뭐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은 예상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그 흑자 전환을 보실 게 아니라 반도체의 경우에는 계속 지금 사이클이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 분기 대비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분기 대비를 그 영업이익을 확인해 보니까 자그마치 734%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는 굉장히 좀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거래일 때 약간 약세를 보여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컴콜에서 좀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반기 때 메모리 재고 소진에 따른 내용들도 좀 나왔었고 맞아요. 내년에는 HBM3 12단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왔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수치가 찍히게 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는 이게 그 앞으로에 대해서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HBM3E에 대해서 스케줄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는 3분기 때 이제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에 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선반영되는 시점까지 봤을 때는 2분기까지 흐름들이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HBM 생산 기지로 뭐 이제 그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약간 좀 아쉽다 한다면은 투자하기 너무 좀 아쉽다 한다면은 반도체 소부장 중심도 굉장히 좀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도체를 좀 살펴보실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전체적으로 뭐 HBM이든 NDVI든 이 내용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한데 그 항상 매달 1일 때 발표되는 산자부 수출입 동향 데이터를 반드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반도체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월 달보다도 4월 달이 수출이 굉장히 좀 많이 늘었다 하면은 오히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더 상당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일단 지금 최고점 부근이 19만 1,000원대인데 거기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좀 높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지금 다음 주에는 또 삼성전자 확정 실적과 컨퍼런스 콜이 또 개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SK하이닉스도 좋지만은 삼성전자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기업이 지금 현재 좀 그래도 빠른 종목을 생각을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SK하이닉스가 이게 최근에 그 시설 투자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도 그 테일러시의 투자를 본격적으로 좀 단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장비 쪽도 많이 필요할 거고 결국은 이제 이러한 중심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소부장 중심의 기업들은 굉장히 좀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점을 보시고 반도체를 좀 적절하게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고 뭐 AI 쪽, HBM도 역시나 뭐 전망은 좋지만은 그뿐만이 아니라 레거시 칩 쪽도 좋기 때문에 사실 SK 하이닉스는 계속 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혜림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기업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제 어제 흐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고가 41,450원을 찍고 이제 조정을 받다가 다시 좀 고개를 돌리려는 모습이어서 어차피 이제 뭐 물려도 반도체라는 말이 있듯이 반도체를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에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딱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ALD 이 원자층 증착 장비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대형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테크 마이그레이션 우리가 기술 진일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ALD 장비에 대한 지금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주성 엔지니어링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요 이제 고객사들이 이제 선단 공정으로 전환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올해 내에 이 ALD 장비 공급이 확대가 될 거고 또 이제 북미향 메모리 고객사 확보를 통해서 조금 전반적인 반도체 사업이 다각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신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우시 공장에 대한 전환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1Y 공정부터 ALD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D램 미세화를 위해 이 하이K 레이어 추가될수록 이제 장비의 공급이 증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작년 말 기준에 이제 반도체 장비의 수주 잔고가 한 2,300억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이 반도체 장비 매출이 한 3,680억 원으로 이제 북미에서 추정되는 고객사 그리고 대만에서 파운드리 고객사양 이 신규 장비 공급이 이제 2분기부터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메모리 반도체용 장비 공급에서 이제는 비메모리까지 장비를 확대할 거다. 그래서 해당 장비 매출이 이제 내년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시장 진출하면서 외형 확대 그리고 수익성 개선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올해 말씀드렸던 실적 가이던스가 한 3,600억에서 700억 사이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좀 하반기로 갈수록 좋은 흐름이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디스플레이 쪽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 실적도 올해 한 450억 정도 기대 그리고 이제 태양광 실적은 뭐 크지는 않지만 한 20억 정도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가이던스의 상향은 매우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이제 반도체 조정일 때 내가 좀 뭐 비싼 반도체들은 접근하기 어렵다 하시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을 모아나가는 전략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반도체 기업 대비해서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 매력도가 높다라는 의견을 듣고 왔고요. 이어서 반종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구 산업인데요.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구리 가격 올라갈 때 한참 같이 올라갔었는데 이 기업은 뭐 긍정적인 걸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투자 의견일까요? 일단 좀 더 갈 것 같아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으로 좀 네.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좀 살펴보면 동과 황동 등의 그 전문 생산하는 비철금속 전문 제조업체인데 이게 그 결국은 지금 구리 가격과 굉장히 좀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연간 6,000톤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수요에만 한 20% 이상 공급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좀 주목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리 현물 가격에 대해서 지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면은 1만 달러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 가능성을 계속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계속 이제 뭐 나올 때마다 계속 구리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지금 구리 가격에 대한 이슈는 계속 좀 부각될 겁니다. 그래서 전선과 관련된 종목들도 연이어 좀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리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그 AI 그 데이터 센터 향에 따라 뭐 전선과 관련된 내용들 뭐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은 중국 쪽에서 구리 스크랩을 좀 싹쓸이하고 있다라고 내용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공급 부족 현상은 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중국에서는 세계 구리 그 소비량이 한
55%를 차지한다 합니다. 그만큼 구리를 싹쓸이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소규모 고물상 쪽에서도 지금은 구리를 좀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고물상을 통해서 이제 중상이든 대상 관련된 기업들을 위주로 유통을 하고 뭐 그렇게 진행하는데, 지금은 그 유통업체로부터 물량 부족 현상이 좀 발생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땐 구리 가격이 굉장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구 산업이 지금 9% 이상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한데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원유랑 좀 비슷하게 이 이구 산업을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는데요. 원유도 그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WTI 가격 기준해서 밴드를 잡고 접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이구 산업 역시 $10,000 돌파 전까지는 그래도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그 수매수의 다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특이한 점은 없는데, 지금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매도 포지션이 강하게 나오지 않은 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 주가 구간에서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5,800원대만 700원대나 600원대만 잘 지지만 해준다 하면은 충분히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지만, 거기까지는 지금 현 시점에서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는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테마성 이슈가 좀 짙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 구리 관련주를 매수를 해보면 좋겠고, 이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업사이드가 조금 더 열려 있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두 번째 이슈,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시장을 움직일 마켓 무버 제약바이오주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이 4월 안에서는 조정과 반등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제약바이오는 앞으로 금리의 방향성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앞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을 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예상보다 어떻게 나타났는지 바로 체크를 해보시면 무엇보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수출의 대부분을 강달러에서 좀 영향을 받게 되면서 매출의 90%가 달러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강달러 기조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전년 대비 각각 31%, 전년 대비 15% 증가하면서 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면서 제약바이오를 다소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는 금리의 변동성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최근처럼 요즘처럼 금리가 불확실할 때는 어떤 요인을 좀 체크해봐야 할까요? 요즘처럼 금리가 불확실성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때는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이슈에 조금 더 집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진행 중입니다. 우선 셀트리온은 지난 3월과 4월 두 해에 거쳐서 총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통합된 이후에 총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에 소각 역시나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한미사이언스 역시나 550억 원대의 자사주 소각을 단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꾸준하게 일어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과 한미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부광약품 역시나 지난달에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이오 기업들이 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걸까요? 이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4월에 조정과 반등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어찌 보면 좀 저평가된 상황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사주를 매입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를 좀 줄여서 주당 순이익을 증가시키려는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좀 크게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매입 이후에 소각을 하는 이유는 그 매입분이 다시금 시장에 풀릴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소각을 단행하곤 합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으로 이 자사주의 가치를 다시 올려보겠다, 평가 자체를 올려보겠다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세로 가져올 수 있을지, 이러한 종목들은 단행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그 부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또 다른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아인데요. 현재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EV3가 6월에 양산될 예정이다. 가격도 공개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또 무엇보다 또 하이브리드 차량의 라인업 확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혔는데 어제 현대차도 그렇고 오늘 기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트렌드 자체가 포드도 마찬가지고요. GM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사실 포기했던 하이브리드 차량을 다시 한번 늘리겠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가 하이브리드 해가 될 것인가?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뭐 관련주들이 좀 다 튀고 있거든요. 하이브리드에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네. 이게 지금 저는 그 하이브리드 차를 2013년 때부터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 하이브리드 탈 때 욕을 엄청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런 걸 왜 타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주행 거리 때문에 좀 약간 인프라든 그런 게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고유가 시대에 대해서 봤을 때도 하이브리드가 좀 많이 부각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하이브리드에 지금 한 몇 년간 걸쳐서 드디어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추후에는 같이 좀 부각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일단 하이브리드의 그 흐름을 좀 즐기자. 그런 다음에 전기차도 똑같이 갈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하이브리드 관련주가 움직이고 그게 움직이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쉬었던 전기차 관련주가 움직일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컨콜에서도 EV3에 대한 양산 내용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살펴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양산 시점이 그 6월 초 정도에 이제 뭐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전 시점이 6월 초 정도에 뭐 계약 가격도 공개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뭐 차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니로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가격대가 전망되는 게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대 실구매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대로 가고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가겠다라는 두 가지 그 섹터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충분히 기대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기아차의 경우에는 지금 결국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같이 좀 엮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다음 주 때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 흐름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아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 예, 지금보다 더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마켓무버에서 앞서서 이성훈 차장님께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아가 가장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기업들 보면은 현대차와 기아가 사실은 지금까지 주주 환원 정책을 잘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신 바 있는데 반정민 소장님께서도 비슷한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입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호실적주인데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네, 한 2주 전에는 아이패밀리 SC를 네, 얘기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색조와 이제 기초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클리오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분기가 상대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한 900억 원을 넘어서면서 또다시 이제 분기 최대 매출액을 경신을 했습니다. 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이제 마케팅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이제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좀 전년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국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H&B 채널이 고성장이 지속이 되면서 색조 MS 1등의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 에이블리 등의 이제 전략적인 채널에서 증가를 하면서 더욱더 성장을 넓혀가고 있고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색조와 기초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이제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이 클리오 안에 청귤 C 세럼이라는 제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자연 원물과 이제 비타민 C 성분으로 이제 강조를 하는 제품인데 이게 특히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귤 C 세럼이 있는 기초 브랜드 이름이 구달인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글로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구달 브랜드가
조금 미국 시장 내에서 견고하게 성장을 하면서 1분기에도 역시 고성장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 올해에 미국에서만 성장을 한 40%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은 이 기초 브랜드인 구달이 좀 견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기존 청귤 시세럼의 모멘텀이 지속이 될 것이고 또 이제 이 기세에 힘입어 제품 카테고리 확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히트 기대 상품이 이제 비타민 A 제품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색조 시장을 겨냥하기 때문에 일본 시장을 잘 봐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최근 4월 19일 공시를 통해서 이제 일본의 화장품 판매 업체 두원과 그리고 화장품 수입 대행 업체 이 키와미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또 주가가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 후에 5월 말일자로 클리오 재팬으로 사명을 이제 변경을 해서 이 일본의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좀 총괄적으로 운영을 할 거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작년 기준에 클리오 전체 매출액 중 한 11% 정도, 그리고 해외 매출액 중에 한 30% 정도가 이제 일본 색조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좀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화장품 실적 잘 나오고 수출 흐름도 좋고 또 강달러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종이 좋아서 이제 클리오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접근을 하실 때는 다만 호가창이 조금 얇아서 이 위아래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조금 분할 매수 접근으로 클리오를 같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리오가 사실 지금 주가 수준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분할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앞전 고점이 한 34,750원 정도였었고 지금 전반적인 섹터 흐름도 좋고 실적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뛰어넘어서는 구간이라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사실 현 주가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존재하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가창이 얇아서 이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분할로 충분히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점희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테마성 이슈를 안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 위아래로 굉장히 좀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방송 전에 그 로봇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은 아직까지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로봇 모션 제어 그리고 에너지 제어 장치에 대해서 국내 유일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동사의 경우 전 거래일 때 좀 이슈가 나왔던 게 세계 최소형 그 로봇 사축 제어 드라이브 출시 부각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로봇 모션 3대 핵심 부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여기에 따른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자율 이동 로봇이라고 해서 AMR이라고 있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생산 라인에도 효율적으로 좀 다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OHT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앞으로 동사가 좀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국내 반도체 기업 신규 OHD 라인에도 HT 라인에도 독점 적용을 앞두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기업인지는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삼성이든 뭐 SK 하이닉스 등 좀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기대감은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그 로컬 오토메이션에 따른 기대감도 이전에 좀 반영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그 엔비디아 엮인 것은 아니었고 로컬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좀 공급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 때도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었고 2021년 때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도 그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RS 오토메이션을 그냥 협동 로봇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아니라 산업용 로봇에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 정책 모멘텀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감속기 등의 그 부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8대 첨단 로봇 R&D 로드맵에 대한 그 내용이 좀 발표될 예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된다 하면은 이슈력으로 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 주가에서 추가 상승을 좀 급등이 좀 나와준다 하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기업들이
꽤 많이 올랐는데 지금보다 약간의 룸이 남아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좀 가지고 오셨습니다. 윤혜림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은 LS인데 이 기업이 진짜 오늘 마켓 무버가 아닐까 싶거든요. 보니까는 9% 상승, 12만 7,3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오늘 12만 9,1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뭐 전력, 전선 쪽 때문이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역시 전선은 조정일 때 담아야 되는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오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서 반 소장님께서도 이제 구리 관련주 2구 산업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제 전선주의 탄력이 지금 계속될 것이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25년 상반기가 이제 구리 가격 역대 최고가 경신할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고 이제 조정일 때는 반드시 좀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LS가 국내 전선의 1등 종목이죠. LS 전선이. 그런데 이제 직접 투자가 어려워서 이 지분을 갖고 있는 LS 쪽으로 조금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LS 자회사 중에서 구리 가격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법인이 이 미국의 1위 기업 LSIND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BEAD라는 법안이 나왔는데 이제 통신망이 낙후된 지역이나 소도시 그리고 교체 수요가 있는 곳에 이 통신업체가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한 총 금액의 $420 정도 이제 지급을 해주는 사업에 대한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통신선 사업은 이 권선 사업보다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LSIND의 실적 개선이 조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는 동절기의 영향으로 이 전력망 투자가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재련 수수료가 급격하게 급락을 하면서 LS M&M의 영업이익이 좀 부진한 것이 최근 실적 예상치를 밑도는 원인이긴 했지만 이러한 실적과는 상관없이 조금 하반기 수주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동 가격 27년까지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뭐 전기는 또 더욱더 많이 필요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올해 미국 전력망의 이 투자 본격화가 슈퍼사이클의 원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이제 주의 마감이기도 하고 이제 4월의 마감에도 가까워지고 또 이제 PCE 물가 지수 발표 이후에 또 다음 주 흐름을 봐야 하니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조금 조정일 때 보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LS 관심 가지고 계실 분들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워낙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수주에 대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큰 미국에 있는 전력망을 다 바꾸는데 사실 LS가 들어가는 이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윤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보다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급락할 때 그때 잡아보자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혜림 대표 그리고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마감까지 약 7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감에 대한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화진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오늘 좀 뭐 여러 섹터들이 대부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왔었는데 일단은 뭐 전력기기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바이든 이제 행정부에서 향후에 이런 전력망 관련해서 손배전 규제를 철폐하겠다 얘기도 나왔었고 신규 보조금에 대한 금액까지 명확히 좀 제시되는 만큼 좀 수혜가 좀 넓어질 것을 일단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전력기기 사업 자체가 10년을 좀 보고 계속 꾸준히 수주와 실적
실적이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좀 전력기기 흐름도 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제 머크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키트루다 SC와 관련해서 직접 머크의 CEO 대표가 먼저 언급을 했던 거는 향후에 2028년도에 키트루다 SC에 대해서 40조 원까지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머크의 그 독점 계약을 했던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향후에 그에 대한 이제 로열티 가치가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물론 오늘 좀 낙폭을 상승분은 조금 반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오늘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줬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 어제 장 끝나고 나온 이슈긴 합니다만은 BOE의 정착자비 관련해서 뭐 선익 시스템이나 그리고 이제 아비커 같은 이제 종목들이 오늘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 이제는 또 OLED 이제 관련해서 시장의 관심이 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뭐 향후에 아이패드 양산 시점이 온 만큼 이런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추후에 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의 추가적인 공급에 대한 좀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만큼 뭐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고 계신 기업 있으실까요? 네, 셀트리온입니다. 굉장히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하반기에 좀 기대가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마 실적 발표가 아마 다음 주나 아마 다다음 주에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 대비해서 좀 실적 발표가 났는데 뭐 그거는 주총이 좀 조금 늦게 나오면서 좀 실적도 좀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작년 12월 28일 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제 흡수 합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합병 관련된 합작법인에 대한 실적도 같이 덩달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진펜테라 이제 그 PBN 등재되는 이슈도 있었고 유플라이마 등재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등재된 미국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매출이 결국에는 2분기 말이나 3분기 때부터 매출이 인식이 되는 게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뭐 램시마나 관련된 유럽향에 대한 뭐 제품들이 워낙 잘 해왔지만은 결국은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가장 큽니다. 결국에는 대형 PBM 등재를 등에 업고 내년에는 이제 메디케어 이제 IRA에 대한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과연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의 가장 큰 시장인 북미 시장에서 매출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하반기에 그 바이오 대장주는 좀 셀트리온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좀 주목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머크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키트루다와 관련한 확장성을 이야기를 했고 바이오 쪽에서 오늘 이화진 과장님께서는 셀트리온에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시장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님 그리고 IS의 이지환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금요일 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을까요? 이사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 이제 주말을 앞두고 그래도 그렇죠. 이제 양시장 상승하고 있는데 좀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의 매수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오늘만 그런 건 아니지만 코스닥 종목군들이 좀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지수도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는 이제 개인만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만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나아지긴 했습니다. 뭐 오전장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수는 상승하지만 상승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고 코스닥도 현재 그렇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좀 상승 종목이 좀 늘어났지만요. 그래서 최근에 좀 지수가 반등을 줄 때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 오늘도 좀 비슷한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간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일봉, 주봉, 월봉이 있으면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양시장이 5주 만에 캔들상 양봉으로 마감을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5주 동안 좀 이렇게 4주 동안 하락을 했다는 거 그러면은 좀 지수도 그렇긴 하지만 좀 하락 낙폭이 큰 종목군들로 이번 주에 좀 반등이 있었다.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다라는 것도 이번 주에 좀 확인이 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4월 18일부터
상승 하락 상승 이게 지금 7일째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핑퐁 그래서 참 변동성이 크다는 거 그래서 참 이렇게 매매할 때 좀 이 부분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징적인 거는 그래도 좀 반도체 빅2와 그렇죠. 네, 네. 금융지주의 상승이 좀 눈에 띈다. 그래서 밸류업 관련돼서는 네. 뭐 다음 달에 그 밸류업 그 최종 가이드라인 네. 네, 확정된다는 부분도 관심 있게 좀 체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정말 변동성이 강력했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양시장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며 마감 향해 달려갑니다. 코스피 1.06% 상승하며 2,65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46% 상승하며 85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 확인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만 홀로 덜어내면서 코스닥 하방 압력을 가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 지켜내면서 오늘 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이렇게 마감합니다. 네, 4월 26일 금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양시장이 모두 다 장중 내내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대형주가 굉장히 강했고요. 어제 하락세를 다시 한번 되돌리는 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 어땠을지, 테마별로는 어땠을지 함께 마켓 스핀과 함께 마감 상황 만나보시죠. 네, 일단 오늘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구리 쪽이 크게 올랐습니다. 7% 가깝게 상승 흐름 나왔고요. AI 의료 쪽도 3%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장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 센터 쪽이 3.5% 이상의 상승 흐름 보였고요. 원격 진료 쪽도 1%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실적 테마로 봤을 때는 변압기 쪽이 오늘 시장에서 11%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전력 관련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오늘 금융 쪽이 3% 넘게 상승세, 조선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이슈도 굉장히 강했던 장이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실적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 보이면서 거래에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지 함께 지수 마감 상황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상승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 2,656선에서 거래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856선,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장이었고요. 코스피 200의 오늘 시장에서 1.2% 넘게 상승하면서 강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해서 30포인트 가깝게 올려내면서 거래에 마감한 것 함께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지 대형주들 만나보시죠.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4% 이상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전체 지수를 이끄는 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지수 대비해서는 약간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요. SK 하이닉스 어제 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시장 그나마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4% 이상 상승하면서 17만 7,800원대에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0.13% 약보합권,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시장에서 1% 이상 하락하면서 77만 원대 오늘 시장 턱걸이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뭐 실적주 가운데서는 SK 하이닉스가 가장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현대차는 소폭 내리면서 거래 마감했고 기아는 장중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3% 이상 상승하면서 11만 8,2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오늘 셀트리온 0.45% 약보합권, 포스코홀딩스가 0.5% 상승세,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10위권에 새로운 기업이 올라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마감장에서 네이버가 10위권에 자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 KB금융이 10위권까지 올라오면서 10% 가깝게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 KB금융이 7만 6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금융주가 이렇게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들어온 건데요. 호실적을 안고 그리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많고 오늘 시장에서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4대 금융지주가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을 발표를 한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어들긴 했지만은 홍콩 ELSO 관련된 이 손해배상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금융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에코프로 BM이 1% 가깝게 상승 흐름 나왔지만은 음봉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에코프로 오늘 시장에서 1.9% 넘게 내리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액면 분할을 해서 처음으로 상장을 했고 오늘 2거래일째인데 오늘 다시 한번 2% 가까운 하락세 그리고 엔캠이 오늘 시장에서 0.7% 넘게 하락하면서 28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함께 만나보시면요. 리노공업이 1% 이상 상승세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5% 이상 상승하면서 23만 9,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24만 원대를 목전에 두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HPSB가 좀 크게 빠졌습니다. 4% 가깝게 하락세 3만 8,700원대 그리고 오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거의 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375원대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시장에서 1%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시장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 이번 한 주는 실적 때문에 변동성이 다소 강력했던 한 주였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도 성적이 쏟아졌습니다. 이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던 날이었는데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한지주도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이 3천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는 공시를 공개하면서 이 실적도 개선되었다라는 상황이 공개가 되면서 이 공개 이후에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 금융주들 오늘 장 초반부터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힘이 좋았는데 실적도 예상보다 괜찮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7.47%의 상승을 보이며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하나금융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금융 역시나 이 자사주 관련된 소식을 내놓았는데 3천억 규모의 자사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2분기 내에 매입을 완료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 좋지 않았던 환경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확인되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방하는 성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덕분인지 오늘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6%대의 상승을 보이며 6만 원으로 오늘 시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신한지주와 하나금융 이렇게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뭐 오늘 실적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가득 안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음 주에는 또 이 이슈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우선 이사님과 함께 다음 주 대응 전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월요일 시장 안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출발해 보시면 좋을까요?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승 하락이 지금 7번이나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지수 흐름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코스피로는 한 2,660포인트, 코스닥으로는 한 860포인트 안착이 필요하다. 안착이 필요하다는 거는 강하게 돌파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계속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오늘 뭐 시장 상승했지만 그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4.7% 나오고 있습니다. 4.6% 이상부터는 뭔가 언제든지 좀 이렇게 견제를 해야 되고 좀 관심이 필요한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1분기 GDP가 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부분은 있지만 그 달러가 강세를 보일 만한 요인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또 모건 스탠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3분기까지 채권 발행 규모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기 때문에도 그렇다고 하면은 금리가 좀 이렇게 강하게 내려오기는 힘들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국채 금리도 계속해서 흐름 체크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워낙 시장 변동성이 크니까 이 두 가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도 비슷한 흐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닥 오늘 참 변동성 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표 종목 하나만 말씀드리면 알테오젠이 오늘 장중에 10% 상승하다가 오늘 종가는 보합에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일단 종목군들 보시면 저렇게 급등한다고 해서 추격 매수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강한 종목은 있겠지만 그래서 좀 관심 종목이 있다면은 좀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저점 분할 매수 조정 시에 그래서 정말 원칙 있는 매매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런 전략이 다음 주에도 다음 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도 변동성이 강력한 하루였는데 지수의 흐름도 글로벌 지표의 흐름도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다음 주 월요일 이제 시장이 다가오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매크로 지표보다는 실적에 주목하는 실적 장세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섹터 내에서도 실적 등락에 따라서 등락이 완전히 차별화되는 옥석 가리기가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어떤 모멘텀보다 실적에 집중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실적도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이 상당히 크게 편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존에 좋았던 실적 섹터들, 반도체나 전력기기나 역시 이제 금융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등은 계속해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고 2분기 가이던스도 상향되고 있는 섹터들의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도주로 관심을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동안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2차 전지나 경기 민감주 일부 중에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섹터들, 예를 든다면 최근에는 화장품이나 미용기기와 관련되어 있는 쪽을 보시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눈높이를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주도주 쪽은 전체적인 포트에서 장기 포트 비중으로 보시고 새롭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쪽은 스윙 관점의 종목으로 분리를 해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시장이 조금 어렵지만 이 변동성 장세에서 어느 정도 중심을 잡고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시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달았다 하고 보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선은 실적을 좀 집중해 보시면서 전략을 달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고 있는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실적이 차차 좋아질 것이다,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종목들은 또 장기적인 관점으로 긴 호흡으로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을 집중해봐야 할까? 또 이사님께서 살펴보고 계시는 특징주, 공약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네. 우주항공 쪽에서 뽑아봤습니다. 네. 말씀드리려는 종목은 한화 시스템입니다. 네, 한화 시스템 어떻게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네, 좀 뽑아서 이렇게 보냈는데 계속해서 상승해서 이제 뭐 가격 전략은 조금 더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모멘텀을 말씀드리면 1분기 실적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1분기 영업이익이 예상됐던 부분이 한 200억 초반이었는데 한 39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900억 원이 조금 넘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1분기 실적이 정말 잘 나왔다는 거. 그래서 최근에 좀 그런 기대감도 없지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1분기 실적 잘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좀 기대감이 있다는 거 체크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일단 이제 방산 수주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뭐 LIG 넥스원과의 뭐 사우디 수주 또 이제 폴란드와 이제 2차 계약에 따른 이제 부품 수주 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조선주 중에서 조선주들이 또 이제 뭐 함정 잠수함과의 또 이제 연계성도 갖고 있는데 하나그룹 내에서 하나오션과의 좀 시너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그룹 계열사니까요. 그래서 요 부분이 하나오션이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그 특수선 비중이 점차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시너지도 중장기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도 이번 주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도 세트에 가 있는 뭐 5만 원 돌파하기도 하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5월 달에 우주항공청 개청이 되고요. 그 부분도 있고 또 위성 수주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원앱에 또 이제 투자한 부분도 있는데 제주도에서 한 1,000억 원 투자해서 위성을 매년 한 30기 이상 생산할 계획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방산과 위성 함께 정말 앞으로도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텐데 이게 함께 있는 사업부를 갖고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아서 좀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뭐 조정 시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종목을 잡아주셔서 오늘 7%대 상승을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1분기 영업이익이 공개가 됐는데 218% 증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좀 상승세 앞으로도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 기세가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니까요. 또 조정 시에
매수해 보시는 관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월요일 시장 안에서 집중하고 계시는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SK 하이닉스를 한번 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네네. 반도체를 접근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한번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 영업이익이 2조 8천억대, 사실 뭐 거의 1조 원 이상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수적으로 1조 한 6천억대에서 1조 8천억대 예상을 했는데 1조 원 이상 상회하면서 실적은 AI 모멘텀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밝혀졌고, 특히 이제 좋았던 부분은 실적 내에서 D램도 물론 좋았지만 낸드 플래시 가격이 상향된 부분과 2분기에서 기대치가 좀 높아졌다라는,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의 가장 큰 약점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는 부분도 좋고요. D램 사이클상 본다면 지금은 D램이 이제는 기업들이 재고를 쌓아야 되는 구간으로 하반기에 진입하면 실적은 더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 15만 원 정도 17만 원 정도 접근하시면 목표 가격은 24만 원 정도, 손절 가격은 15만 3천 원 정도 놓고, 반도체는 꼭 포트에 함께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SK 하이닉스 이번 주에 변동성이 워낙 강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5%가 상승하고 5%가 하락하는, 어찌 보면 대응하기 좀 어려운 시점이었는데, 지금 좀 이 시점에서 월요일 시장에서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 혹은 상승하게 된다, 그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우리가 AI 모멘텀이 네. 지금 한풀 꺾였던 이유는 SMCI가 예비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다라는 데부터 엔비디아가 조정을 좀 받으면서 꺾였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시간에 거래에서 실적 발표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급등하면서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 SMCI가 클라우드 관련된 반도체를 공급한다라고 보면 우려했던 클라우드 부분에서 매출이 상당히 좋았을 걸로 본다면,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우려감이 좀 더 컸고, 조정을 본다면 오히려 다음 주에 변동성이 확대되기보다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큰데, 오히려 그때 더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에 워낙 변동성이 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어떤 시점에서 접근해야 할까, 월요일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우려감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 시점 나쁘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사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 금융주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금융주 실적이 좀 많이 공개가 됐어요. 네네. 금융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네. 금융 지주사 중에서 신고가 난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흐름이 좋았습니다. BNK 금융지주 신고가 났고,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KB금융이 시가총액 코스피 내에서 10위 안으로 들어온 거가 참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30조 원을 돌파해서, 그러니까 의미 있는 앞자리가 바뀐 거죠. 네. 10위 안에 들어온 것도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 뭐 일정도 아까 좀 말씀을 드렸고, 5월달 그렇고 또 이제 3분기에는 또 ETF 또 이제 출시 관련된 지수도 있어서, 그리고 1월 말부터 외국인이 정말 이끌어왔던 그런 섹터가 또 밸류업인데, 그 중심에 뭐 이제 자동차도 있긴 하지만 금융주를 빼놓을 수 없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빅테크가 아침에 끝난 미국 증시 보면은 시간에서 이제 알파벳이랑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승한 그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도 주주환원 정책이었잖아요.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에 시장이 참 관심이 많더라. 그 중에 대표가 금융지주다 보니까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 좀 올랐음에도 또 쉬면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흐름이 좋은데 이 상승세 살짝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또 더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마무리하고 월요일 시장에 대한 전략을 이어가 봤습니다. 그럼 두 분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잇따라 쿠팡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 브랜드 상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올라가게 하고 또 할인 행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했다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쿠팡 홈페이지. 물티슈를 검색하자 많은 상품 가운데 PB 상품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다른 이커머스는 어떨까? 컬리에서도 물티슈를 검색하자 제일 먼저 노출되는 건 PB 상품입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쿠팡의 PB 상품 우대 의혹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 후기를 작성하고 검색 순위 상단에 올라가게 한 것은 자사 우대 행위라는 겁니다. 쿠팡은 부당하다는 입장.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서비스에 요구되는 중립성을 유통사에 강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쿠팡은 중소기업 판매 지원으로 오히려 지난 5년간 1조 2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했으며 대형마트와 달리 쿠팡만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통업계는 쿠팡의 주장에 대해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형마트 PB 상품 진열과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객 관점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온라인은 오히려 사이트에서 검색 순위 상단의 상품을 믿고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하도급법 위반으로도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PB 상품 판촉 비용을 PB 상품을 제조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에 협의 없이 떠넘겼다는 겁니다. 쿠팡은 PB 상품 프로모션은 납품업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생의 관점에서 공정한 거래의 관행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제조업체는 그 원하는 가격에 납품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제조업체한테 홍보 비용까지 내라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갑질이다. 공정위는 왜 쿠팡을 저격하고 나섰을까? 유통가는 쿠팡이 업계 1위로 몸집을 불린 만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사전에 협의를 했더라도 관련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쿠팡의 요구를 하도급 업체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심사 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데일리 TV 문다입니다. 올해 1분기 수출이 1,638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8.3% 개선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열고 주요 지역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맞춤형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57억 달러를 기록한 대미 수출은 자동차와 일반기계,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정인교 본부장은 4월에도 미국과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과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료 공개 방송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7시 KG타워에서 공동락 대신증권 부장이 출연해서 이 금리와 돈의 흐름에 대해서 진단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열릴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월요일에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